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회계입니다. 자, 124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원천징수하고 법인 조정하고 같이 풀어볼 거고요. 자, 원천징수. 자, 1번 문제. 그리고 이제 25년도 문제잖아요. 근데 25년도 문제이긴 하지만 25년도이기 때문에 한 살 한 살이 다르겠죠. 우리가 지금 25년도 기출문제를 푸는 게 사실상 이제는 큰 의미가 없는 게 벌써 26년도가 돼버렸어요. 26년도 버전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이것은 25년도 버전이니까 연도는 그래 이번 연도라고 가정하고 이 생년월일이 여기에서 빠지면 나이가 나오니까 연령에 대한 요건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소득에 대한 기준은 잘 판단해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을 잘 마무리해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세무 1급은 회사 데이터가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1240번 회사는 전표부터 부가세 신고부터 결산부터 해서 원천징수까지는 1240번 회사 안에서 문제를 수행하시고요. 끝나고 나서 법인세 세무조정은 별도의 다른 데이터로 바꿔서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천징수 연말정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기준으로 사원 등록 메뉴에서 총무부 김은영의 부양가족 탭 입력을 하래요. 그러니까 사원 등록 먼저 가란 얘기예요. 그러면 사원 등록을 열어주시고 김은영 열어보고요. 한 명뿐이 없네요. 25년도니까 이번 연도에 입사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제 부양가족 탭이 중요하죠. 먼저 부양가족이 쭉 있고요. 세부담 최소화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아래 보면 이게 각각의 대상자마다 이제 소득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좀 보이네요. 요거 내려놓고 요 메뉴에다가 이제 위에 내용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본인은 특별하게 뭐 소득이 얼마가 있든 본인은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고 지금 세대주가 아니고요.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요 아랫줄에 세대원으로 걸려 있어야 되는데 세대원으로 걸려 있네요. 여성이래요. 여러분 여성이면 남편이 없으면 한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그 남편이 있어요. 그럼 한부모는 땡. 두 번째,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면 적어도 총급여 기준으로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죠. 근데 부녀자가 안 되겠네. 이게 1200이 아니라 뒤에가 만원 단위네. 그럼 1억 2천이란 얘기잖아. 그럼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여성은 소득이 많은 여성. 그래서 부녀자도 혜택이 없음.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이제 배우자는 입력은 먼저 해야 돼요. 이 대상자가 뭐 소득에서 걸리든 안 걸리든 입력은 먼저 하고 860603-1653-218 배우자의 원래 나이 요건이 충족이 없고 지금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면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되죠. 나머지 장애인은 아니니까 기본공제만 받고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의 부모님 와 잘못 들어갔네. 주민번호 530602-2165-326 72세 그냥 양도소득금액이 100이 넘어가네요. 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은 아예 모든 필요경비가 공제가 된 금액이니까 양도소득금액이 250이면 100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기본공제가 되지 않는 자 소득에서 걸렸습니다. 부 거시고 두 번째 자녀 지금 음악 콩쿨 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초등학생이고요. 그럼 일단은 12살이긴 한데 아래 다수가 순위 경쟁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이래요. 다수가 순위 경쟁에서 받게 되면 이 경우만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가 될 때 필요 경비 공제율이 얘는 80%죠. 80%. 열심히 어떤 입상을 해가지고 받는 상금이기 때문에 그 노력을 공제해주죠. 80%까지. 그러면 1000만 원에서 80%가 공제가 되면 200인데 그 20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잖아. 그쵸? 근데 그 기타 소득 금액이 세부담 최소화라면 기타 소득 금액의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선택하여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죠. 얘가 분리과세를 안 하고 종합과세 신고할 가능성은 없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인 300만 원 이하의 소득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되는 것으로. 얘 선택해가지고 분리과세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을 최소화한다. 분리과세를 안 하고 종합과세하는 그냥 우리끼리 멍청한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분리과세 합니다. 안 하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 거야. 자, 자녀세액공제
공제 받을 수 있겠죠. 12살 이하니까 28세 이상이고요. 그럼 받고, 그다음 두 번째 쌍둥이구나. 초등학생. 특별한 케이스 아니네요. 그러면 둘 다 동글뱅이. 마지막 자녀도 특별한 건 없는데 6살이기 때문에 자녀세액 공제는 못 받는다. 육아수당을 받으니까. 중복공제는 뭐 안 해준다. 중복으로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뭐 이런 거죠. 이게 26년도가 되면 달라지는 게 뭘까요? 나이가 달라지겠죠. 이 차할인이 1년, 2년, 3년이 돼서 만약에 얘가 2030년이 되면 이 문제는 19년생이 됐을 때 이제 자녀세액 공제를 그때는 받는 나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자녀들이 20세가 넘어가면 이제는 자녀세액 공제를 못 받겠죠. 뭐 그렇게 달라지는 것뿐.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공제가 되는 사원 등록 부양가족 탭을 먼저 입력을 했고요. 순서대로. 그럼 얘는 끝났네요. 메뉴를 닫고 두 번째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해서 했대요. 지금 123회 아닙니다. 124회예요. 저기 세무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데이터가 PDF 자료가 잘못됐어요. 연말정산이 뭐 제일 쉽죠. 세무 2급에서 공부하고 세무 1급 넘어가면 제일 쉬운 게 연말정산이죠. 사실은. 자, 데이터를 불러오시고요. 은영이 언니를 불러오시고요. 1억 2,900이야. 좋겠다. 축하. 자, 이제 부양가족 클릭. 자, 아래 하단에 보면 대상자별로 이제 보험료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김은영이 갖다 놓고 아래쪽에 보장성 보험을 클릭한 다음. 정산 아니고요. 일반 보장성. 상해 보험이니까 기본적으로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해당되죠? 그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입력을 합니다. 종료. 두 번째, 이연자. 지금 아까 이연자는 기본 공제가 안 되잖아. 기본 공제가 되지 않는 자의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죠? 열리지도 않죠? 땡큐죠, 뭐. 안 열리니까. 나머지, 보장성. 그럼 16만원, 12만원, 12만원 다 되네? 갖다 놓고, 차윤호 갖다 놓고, 아래 클릭한 다음, 16만원 입력하고, 종료하고요. 다시, 차윤정. 다시 일반 보장성. 귀찮다. 귀찮기는 이게 얼마나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 근로소득자라면 난리 나죠. 다 돈이잖아요 지금. 이거 12만 원씩 들어갈 때마다 12% 곱한 금액이 다 세액으로 공제가 되니까 어마무시하죠. 자, 보장성 보험은 너무 심플했습니다. 그리고 이연자 모치는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 아예 열리질 않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메뉴를 활용한다는 게. 자, 이제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클릭. 오른쪽 클릭하고요. 김은영. 본인은 원래 의료비 공제가 다 되거든. 근데 그 누구도 안 되는 건 성형 목적의 미용 목적의 성형비죠.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김은영이 공제가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용 목적의 성형비이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네요. 자, 그다음에 차은호도 건강 증진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건강 증진은 몸이 좋아지려고 먹는 거잖아. 치료 목적이 아니니까. 의료비는 치료를 대상으로 할 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한약이야. 만약에 건강 증진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그랬다면 요거 되는 건데 요거 못 받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차윤호 안경이야. 시력 보정용 햇빛 차단용 아니고 그럼 요건 받을 수 있죠. 차윤호 클릭. 국세청장 이게 저기 제가 보니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요즘에 조금 이제 규모가 큰 회사들은 규모가 큰 회사 이건 아니다. 국세청에 안경 구입이 안경원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안경에 대해서 처방을 하고 결제를 하고 매출을 잡기 때문에 안경을 가가지고 뭐 스캔 떠주세요 뭐 이렇게 안 하고요. 바로바로 전산에 뜨더라고요. 제 지인이 그걸 확인해 줬어. 그래서 보면서 왜냐면 저는 확인할 수 없는 게 저는 이제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제가 의료비 공제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파트에서는 제가 적용할 수가 없고 이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피드백을 받아요. 요게 뜬대요. 뜨니까 국세청이 맞아요. 요거 이제 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안경 구입은 한 사람당 50이잖아. 50이니까 완벽하게 50만 원은 전액 다 되고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다시 차 할인을 걸어줍니다. 얘도 국세청이죠? 짠짠짠. 지금 질병 치료비니까 아무 문제 없는 치료비로 공제가 됩니다. 2개 의료비 공제 가능. 동글뱅이.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
교육비는 부양가족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제 부양가족에다가 얘 갖다 놓고 요 아래쪽에다가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자, 이연자는 노인대학이래. 노인대학이어서도 안 돼. 그리고 기본공제가 되지 않아. 소득이 있어. 그래서 또 안 돼. 그래서도 안 되고 이래서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자, 차윤호에 갖다 놓으시고요. 모든 부양가족이 다 공제가 되죠. 다 소득이 없어요. 차윤호. 방과 후 관련된 과정 수업료 50만 원 있습니다. 차윤호가 지금 12살이에요. 초등학생. 그리고 학원 수업료가 있고요. 체험학습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체험학습비는 인당 30이니까 20만 원이면 다 되고 방과 후 수업료는 일반 공교육으로 들어가니까 이것도 공제가 되고 그러면 50만 원, 20만 원. 다 더하면 70이죠. 그러면 차윤호 클릭. 아래쪽 하단에 일반 교육비에 갖다 놓으시고 70만 원 입력. 그리고 초중고죠. 그럼 2번 거시면 초중고로 구분이 되는 거 확인. 차윤정 갖다 놓고 아래쪽에 클릭. 방과 후 수업료 66만 원. 그리고 학원 수업료는 안 되고 체험학습비가 20만 원이니까 두 개 더하면 86만 원. 초중고 클릭. 그 다음 밑에 차할인 자녀 세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학원 수업료래요. 이 자녀가 지금 아까 6살이잖아. 6살이면 미취학 어린이. 미취학 어린이는 학원 수업료가 공제가 되죠. 근데 한 사람에 300이긴 하지만 360 입력하면 알아서 한도는 자동으로 지가 쪼개질 거니까 우리는 360만 원의 전체 수업료를 입력을 하고 나면 나중에 알아서 쪼개질 거고. 자, 이 부분에서 교육비와 관련된 이 공제 항목이 26년도에 세법이 개정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정 강의에서 26년도 시험을 대비할 때는 26년도 버전에 이게 뭐가 달라졌는지 지금까지는 26년도이든 25년도이든 여기에서는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 말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개정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26년도라고 해도 요건 달라지는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클릭. 신용카드 메뉴가 좀 달라질 겁니다. 26년도에. 그리고 이제 자녀에 따라서 공제가 되는 기본 한도가 좀 달라질 거고. 근데 그건 프로그램이 알아서 한도를 계산해서 반영할 거라서 여러분이 입력 자체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 대상자별로 입력하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김은영은 본인이고요. 신용카드 전체 금액이 5,200인데 작원 3명에 학원 수업료가 840이래.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 상태면 냅두고. 자녀 2명의 의료비래.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 냅두면 되죠. 얘를 배제하거나 공제가 안 돼 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5,200만 원은 전부 다 신용카드로 공제 받으면 그만. 이거 점수 주는 문제네요. 그 다음에 이연자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어요. 이연자는 아까 소득에서 걸렸잖아. 소득을 본단 말이야. 신용카드도. 그러니까 이것은 이연자의 모친의 전통시장 사용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배제. 그 다음에 차은호 배우자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고요. 한약을 구입한 게 있대. 아무 문제 없어요. 의료비는 의료비에서 공제를 받았든 못 받았든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 항목으로는 공제가 되니까 차은호의 신용카드 항목에다가 900 넣어서 공제를 받으면 되고요. 지금 자녀가 3명이기 때문에 이제 26년도에는 25년도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고 26년도에는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2명 이상이면 한도를 조금 더 많이 주는데 25년도 버전이니까 그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은 될 거고 여러분은 26년도 시험 볼 때 그게 고려가 된 상태로 문제가 나올 거니까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끝나면 연말정산 입력 탭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금액은 들어와 있지만 계산이 안 된 거예요. 반드시 부양가족 탭 블록의 버튼 눌러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세액에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1억 2,200 정도면 이 정도 세금 나오죠. 와, 진짜 많이 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세액을 290만 원밖에 환급이 안 되는 이 슬픈 상황을 개선하려면 더 써야지 뭐. 연금 같은 거 많이 넣어야 되고. 그렇죠? 연금 넣어야 되고요. 의료비는 7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죠. 의료비 총 급여액에 3%를 초과해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70만 원은 넣어봤자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이 해야지. 교육비가 너무 작아. 교육비에서 좀 크게 받고 기부도 좀 하고 해야지 이제 세액 공제가 많이 일어나겠죠. 자, 일단 뭐 이 사람은 이제 소득이 많으니까 뭐 기쁠 일이고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세무 1급 연말정산 문제는 세무 2급 연말정산보다 훨씬 쉽네요. 너무 쉬웠어. 자, 메뉴 닫으면 됩니다. 두 번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래. 그냥 바로 열어서 만들어 보래. 어려운 게 아니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직접 작성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까지
전자신고도 뭐 너무 쉽죠. 너무 쉽다고 말하는 게 좀 그래? 근데 너무 쉽잖아 진짜. 자, 이거 귀속도 6월이고요. 지급도 6월이에요. 6 한번 넣고요. 쭉쭉쭉쭉쭉쭉 끝까지 가면 다 6월이 걸립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입력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소득이 A25 여기다가 3명의 사업소득이 지급됐다. 800이 지급됐는데 38에 24, 24만 원 원천징수하고 지급했나 보죠. 매월 정기신고 자동으로 걸렸죠. 다 했네요. 뭐야? 이게 다야? 그리고 이제 끝나네? 전월 미환급세액도 없고 요것만 입력하면 되니까 세무1급 합격률이 높았겠다. 자, 그러면 먼저 할 일은 마감 버튼 눌러서 마감과 동시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마감이 돼야 전자신고가 이제 가능하니까. 자, 마감 눌러놓고 전자신고하러 갑시다. 원천징수 전자신고. 여기 하단에 우측에 있어요. 비밀번호는 자유롭게 입력하래. 와. 그러면 세무자, 납세자 자진신고 6월 끌고 오시고요. 여기서 제작 버튼 누른 다음에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비밀번호 1을 어떻게 입력할 건지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돼요. 8자리 이상이니까 아무거나 여러분 똑같은 숫자든 일단 비밀번호 확인할 수 있게 넣어주시고 두 번째 홈택스 바로가기 버튼 눌러서 지금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돌리고 돌린다. 그러면 되죠. 자, 닫고 찾아보기 C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제작된 생성된 파일을 끌고 온다. 얘를 끌고 온다. 그리고 들어오면 얘를 검증하기 눌러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들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하기, 확인, 제출하기. 끝.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입력한 거 그대로 뚫으니까. 자, 끝났습니다. 이거 시간 낭비할 거 없죠. 끝. 자, 이제 123회 아니고 124회 기출문제 중에서 법인과 관련된 법인세 세무 조정하는 문제예요. 그럼 문제를 이제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도 똑같아요. 백데이터를 바꿉니다. 1, 2, 4 하나 대하 상회로 바꿔요. 1, 2, 4 하나로 바꾸시고요. 이제 법인 조정 문제죠. 요 안에서 해결하거나 또는 2로 가거나 1, 2에서 움직이는 거죠. 자, 우리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제조하고 도매하고 건설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건설과 관련된 문제도 나오나 보다. 17기가 25년도 1년, 이번 연도는 25년도 전제하시고 법인 조정과 관련해서 기장된 내용 중에서 관련된 것들을 세무 조정하세요. 회사를 선택할 때 유의하세요. 대하상해를 걸으라는 뜻이죠. 이번 124회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 중에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여기 있죠. 세금가 공가 명세서 요쯤에 걸려있죠. 그다음에 가지급금 인정 이자와 관련된 부분도 여기 붙어 있을 거고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있고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가 여기 법인 조정 2에 걸려 있죠. 이렇게 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1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일단 한번 열어놓읍시다. 자 그러면 1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조정 등록을 하세요. 여기 들어와서 하는 거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자 열어놓고요. 지금 보면 손익계산서의 매출과 영업의 수익에 대한 내역이고요. 신고는 부가세 신고는 적법하게 신고 들어가 있고 매출하고 영업의 수익이 있는데 매출 걸고요. 먼저 매출 공사수익 금액이 매출조회 버튼 누르면 금액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일단 제품 매출이 먼저 있으니까 제품 매출에 갖다 놓고 클릭해서 52억이죠. 52억을 끌고 오시고요. 두 번째 다시 매출 걸고 매출조회 버튼 누르고 두 번째는 상품 매출 5억 6,300만 원 확인해서 끌고 오고요. 두 번째 다시 매출 그리고 조회 공사수익 금액이 있네요. 9억 5천입니다. 얘 끌고 오시고요. 아이고 9억 5천 확인. 일단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매출 말고 영업의 수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금액 조정에 해당할 필요는 없지만 영업의 수익 중에 이자 수익은 반영할 필요 없고 자산 수중이익도 반영할 필요가 없는데 자비익의 경우 중에 부산물 매각 대금이래요. 자비익과 관련된 부산물 매각 대금은 수익금액 조정 항목에 포함시키죠. 그럼 영업의 수익으로 거시고요. 매출조회 버튼 누른 다음에 자비익에 걸려있는 1,500은 끌고 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수익금액 조정 합계표에 일단 기본적으로 반영돼야 될 계정과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매출액 또는 수익 계정을 일단 반영한 다음 이 금액 중에 조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조정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가 공사수익과 관련된 금액이 조정할 사항이 있대요. 그러면 공사수익 금액은 조정 어디로 들어가냐? 작업 진행률과 관련된 수익 금액 항목으로 들어가서요.
입력하면서 조정하는 게 낫죠. 자, 그럼 먼저 한번 볼게요. 공사 명의 아래 보면 아래 공사 명의 기계 설치래요.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급자는 주식회사 하나고요. 전체 도급액이 10억이에요. 그리고요. 해당 사업연도 말 25년도죠. 총 공사비 누적액이 얼마냐 그 금액을 넣는 건데 지금 보면 총 공사 예정 원가가 6억이고요. 단기 공사 원가가 2억 7천이고요. 전년도까지의 공사 원가가 9천이에요. 그러면 해당 사업연도 말 총 공사비의 누적액은 단기 공사 금액과 전년도까지의 공사 원가를 다 더한 금액이 현재 누적액 원가죠. 이게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2억 7천과 9천을 더한 3억 6천이 현재까지 누적액, 공사비 누적액. 그리고요. 총 공사 예정비는 여기 보면 6억이래. 그러니까 6억 중에 3억 6천까지 들어간 거야. 그럼 우리는 몇 퍼센트까지 진행된 걸로 볼 거냐? 금액 가지고 원가에 투입된 금액 가지고 보면 60%가 진행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1억 중에 10억 중에 60%에 해당하는 6억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입금으로 산입해야 되는 누적액이야. 그쵸? 근데 지금까지 수익 금액으로 인식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까지. 전년도까지 수익을 얼마를 인식한 거예요? 1억 5천까지 인식했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얼마까지를 인식을 해야 돼요? 4억 5천을 인식해야 돼. 근데 단기에 수익으로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얼마까지만 인식한 상태로 결산을 돌렸냐면 4억까지 돌렸대. 그러면 나머지 누락액은 내가 세무 조정을 통해서 입금 산입하겠다 이런 개념이죠. 5천만 원이 입금 산입 항목이죠. 같은 방식. 두 번째 이번에는 조립 기계 설치. 이게 어려울 게 없거든. 그래서 자,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원가 단기 거는 3억 6천, 전년도까지는 둘두로 365하고 360하고 둘두로하고 더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원가가 5억 8천 5백인데 원래 예정 원가는 9억이었구나. 아이고야. 그럼 9억 중에 585까지 들어간 게 65%니까 15억에서 65%에 가는 9,750이 된다. 9억 7,500만 원이 지금까지 입금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 근데 전년도까지 수익을 375까지 잡았어. 그럼 올해는 6억을 잡아야 돼. 근데 장부를 열어보니까 5억 5천만 잡았어. 그럼 남은 5천만 원을 더 잡아야죠. 이게 입금산입, 입금산입. 두 개가 입금산입 항목이죠. 두 개를 따로따로 잡아도 되고 한 번에 잡아도 되고. 그럼 요거 하실 때 지금 공사 수익과 관련된 입금 산입 항목은 5천 두 개 떴죠. 얘와 관련해서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잡을 건 없어요. 그럼 얘를요 먼저 잡아요. 그 조정 등록 버튼 누르시고요. 얘는 끝났잖아. 그러면 조정 등록 열어서 두 개 아래 뜬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그대로 써도 되고 공사 미수금 수익 금액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과소라는 이름을 쓰든 말든 상관없어요. 5천 따로 걸어도 되고요. 1억 한꺼번에 걸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죠. 대신 이번 연도에 인식한 금액이 나중에 반제가 돼야 되니까 얘는 자산과의 차이를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입금 산입이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미수금이라는 계정에 대체가 되니까 유보 발생으로 걸어놓고 나중에 이제 반제가 될 때마다 하겠죠. 결국에 전체 누적액으로 가면 동일해질 테니까 자 유보 발생 걸고 종료합니다. 얘는 세무조정을 이미 한 겁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제품과 관련해서 매출 누락된 게 발견됐대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 얘는 저 이제 끄트머리로 들어가야죠. 기타 수익금액 조정으로요. 당사는 이번 연도 12월 31일에 제품 매출액이 1,000, 원가가 6천, 얘를 거래처에게 인도했어. 근데 장부에다가 안 넣었대. 신고는 정확하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매출 누락된 거 넣어야죠. 여기다가 F2 눌러가지고요. 제품 매출 이렇게 걸어도 된다. 여기다가 제품 매출 누락이라고 써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제품 매출을 넣었어요. 이유는 자동으로 반영되게 하려고. 수익 금액도 누락됐고요. 원가도 누락됐죠. 그럼 이게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이 안에. 근데 지금 얘가 매출이라고 하는 계정은 상품 매출도 있고 다양하잖아. 코드를 걸었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이 자동으로 달라붙은 거야. 만약에 글씨를 넣었을 때는 자동으로 안 붙으니까 갖다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왔죠? 여긴 안 들어오죠? 수익 금액이 차감되는 건 없어요. 단 이 금액과 이 금액이 동시에 세무 조정을 해야죠. 하나는 입금 산입, 하나는 송금 산입.
이게 내년에 인식한 거니까 유보로 발생시켰다가 내년에 반제해야 돼. 추인해야 되니까 같이 조정 등록 한 번 더 클릭. 1,000만 원 매출 누라 했고 동일하게 유보 발생하고요. 다시 오른쪽에 이제 송금산입에다가 매출원가 가소 600 이것 또한 유보 발생. 그러니까 이 문제 세무 조정은 3개가 들어가는데 공사 수익 금액에 대해서 5천, 5천 2개 유보. 매출 누락에 대한 입금 산입 1,000만 원. 원가 누락 600. 이렇게 3개가 들어가면 정답. 5천만 원으로 2개를 쪼개서 해도 정답. 둘 다 정답. 됐죠? 이렇게 해서 세무 조정까지 같이 했고요. 얘는 조정 후 수익 금액까지는 뭐 메뉴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였어요. 메뉴 종료하면 됩니다.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1,000만 원하고 여기 1억이 들어가야 돼? 여기 1,000만 원과 1억이 들어가지 않으면 점수 빵점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반영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매출 이렇게 입력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났죠?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나옵니다. 끝. 여러분 이게 26년도라고 달라질까? 연도가 하나씩 밀려날 뿐이지 똑같잖아. 그러니까 연도에 대한 문제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 매년 어떻게 반영되느냐 그것을 학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세금과 공가 명세서입니다. 이거 보자마자 뭐 해야 돼요? 송금불산이 드러내는 거지 뭐. 회사는 전부 다 비용으로 잡았지만 우리가 볼 땐 세금과 공가라는 정상적인 비용이 아닌 게 이 안에 있다는 얘기니까 그것들을 조정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하나하나 입력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불러오기 하면 되죠. 자, 불러오기 버튼 눌러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끌고 오면 1월 5일부터 해가지고 12월 28일까지 있죠? 확인. 해서 기존 데이터는 삭제되고 새로 불러오겠습니까? 냉. 전부 다 불러다 놓고 이제 하나씩. 아닌 것들만 송금불산입으로 드러내고 드러낸 금액들을 바로 세무조정, 조정 등록하고. 자, 화물차 트럭이고 문제 없고요. 자동차세 문제 없죠. 완벽한 세금과 공가니까 냅두고 본사 토지와 관련해서 취득세는 토지라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해야 되는데 세금과 공가라는 비용 처리했으니까 틀렸죠? 1번 걸면 송금불산입으로 분류되죠. 법인세 또는 법인세 지방소득세 다 송금으로 인정 못 받죠.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금을 비용 처리할 수 없잖아. 송금불산이. 주민세 문제 없고요.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는 문제 없잖아. 토지라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쵸?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문제는 취득세는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되니까 얘가 송금불산입이지만 재산세는 완벽한 세금과 공가잖아요. 문제 없잖아. 그게 토지랑 관계가 있든 건물하고 관계가 있든. 그쵸? 얘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는 일반적인 세금과 공가 비용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민연금 회사 부담은 아무 문제 없고 이거 볼 필요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래 가산세래요. 가산세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죠? 잘못해가지고 가산세 낸 것을 비용 처리해주진 않아요. 얘는 제로. 그 다음에 폐수 초과 배출 부담금. 이거 완벽한 송금불산입 항목이죠. 폐기물과 달라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에 대해서 연체금은 세금과 공가. 얘네들을 이 연체금, 연체가상금, 가상금 막 이런 거 헷갈리는 거 있잖아. 그것들은 법인세 이론 파트에서 정확하게 정리해둔 파트가 있으니까 그 영상에서 한번 정리하시고요.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기출문제를 푸는 시간이라. 자, 그러면 4가지 항목이 송금불산입이 됐네요. 그럼 이 송금불산입 중에 조심할 거? 얘는 토지라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이기 때문에 얘는 토지라는 자산가의 차이를 가져오니까 유보로 걸어놨다가 토지를 팔아먹을 때 그때 추인해야 돼. 그러니까 관리해야 되니까 유보. 나머지는 전액 다 송금불산입 떨고 없애버리고 잊어버리고 얘네들은 기타 사위 유출이란 뜻이죠. 얘는 기억해야 되니까 유보. 얘는 잊어버리면 되니까 기타 사위 유출. 그러면 바로 조정 등록 메뉴. 자, 열어서 지금 전체가 다 4개를 다 더하면 1,739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한 번에 해요. 건별로 해요. 이거 건별로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야 돼.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할게요. 첫 번째 송금불산이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토지 취득세 금액은 128000000 그리고 얘는 유보. 요건 유보로 걸고요.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법인세라고 해도 상관없어. 지방소득세도 어쨌거나 법인세 일부니까 이름이 중요하지 않고 금액과 소득 처분과 항목이 중요한 거야. 2227220000 송금불산입. 요거는 기타 사회 유출.
이것도 귀찮으니까 이제 저도 귀찮은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뭐 그치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 지금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폐수 초과 배출 부담금 이거 안 보이네요. 폐수 초과 부담금으로 걸게요. 1706000 이것도 기타 사회 유출 됐죠? 이렇게 해서 종료. 금액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12800 맞나 확인 2722 이런 거 헷갈리잖아. 272인데 2772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많으니까 저는 그래요. 162 그리고 1706 됐죠? 확인. 세금과 공과 문제 했죠? 마지막 저장. 하여간 요거 세무1급이 이번 124회 시험 봤던 분들은 좋았겠네. 문제가 쉬웠네요. 자 닫고 자 이제 3번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세요. 6점. 자 프로그램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장하면 얘 나오잖아.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가져가고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갖다 쓴 것에 대해서 추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금으로 보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려고 하는 거잖아. 머릿속에 딱 그걸 세팅하시고 지금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을 주고받은 게 있으면 여기다가 반영해야 되는데 이걸 반영하지 않고요.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 버튼 누르시면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가져간 게 뜨죠. 지급한 게 있고 회수된 게 있고 막 그렇대. 회계 전표를 그냥 끌고 옵니다. 그럼 세 개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대표이사 이윤석 끌고 왔죠. 전년도에 1월 1일에 1억 있었대요. 맞죠? 그 다음에 대여를 먼저 가져간 게 7월 달에 5천 가져갔대. 그럼 현재 1억 5천이니까 1억으로 가져갔던 기간 적수는 181일이고 5천 가져간 날부터 기간은 1억 5천을 가지고 있던 잔액은 92일이고 그리고 10월 1일에 2천만 원을 갚았나 봐요. 갚았대 가지급금. 그래서 1억 3천만 원으로 잔액이 가지고 있던 기간은 3개월 92일이래요. 전체 적수 계산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따따따딱 해주죠. 이게 지금 25년도 버전이잖아요. 26년도에도 2월 달이 28일이니까 6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날짜가 365일로 계산이 됐을 때랑 366일이 계산이 됐을 때랑 하루 때문에 금액이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근데 25년도든 26년도든 6년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는 1년이 365일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6년도라고 해도 그만입니다. 자, 네 번째 자료. 약정 이자율, 실제 수령 이자.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 이자 없었고요. 25년도에 실제로 대표이사한테 이자 받은 거 없대요. 그러면 이 금액에서 나온 입금산입 항목에 대한 전액이 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입금산입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 입력, 거래처명 입력과 해당 내역들을 이제 입력할 건데요. 자, 여기서 거래처를 조회하시고요. 국민은행을 조회한 다음에 국민은행으로 거래가 되는 차입금이 3개가 있대. 다 끌고 오시면 돼요. 그럼 이 중에 하나 해당되는 게 자동으로 반영되겠죠. 3억 빌려간 거 있고요. 여기에 이자율이 국민은행은 이자율이 5%입니다. 여기다가 5% 입력. 그럼 연이자가 1,500. 자, 그 다음 밑에 줄에다 다시 F2 누르시고 신한은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이 어마무시한 돈을 차입해서 이자를 내면서 살고 있는데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줘? 뭔 짓이야?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율을 구하겠다는 거죠. 차입 이자율을. 지금 신한은행은 2억을 차입하고 있고요. 그 은행으로부터 지금 빌려서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이 6%니까 연 한 1,200 정도의 이자를 1월 1일에 전년도에 넘어온 이자니까요. 그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지금 5%, 6% 이자율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이미 다 계산이 됐을 거예요. 이게 눌러보시면 두 개 각각 계산해서 5.4%가 평균 낸 차입 이자율. 계산됐죠? 자, 확인. 그러면 인정이자 계산, 을지 들어가시면 이때 1억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적수 계산이 돼서요. 해당 가수금 적수 얼마인지 계산되면서 차감 적수 구해지고요. 이자율이 적용돼서 인정이자가 4038904, 1088876, 1361095, 토탈 6488875. 이게 전체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된 입금산입 항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확인할 건 이제 마지막 갑지로 들어가요. 가지급금 정수 중에서 가수금 적수가 없어요. 가수금 별도로 없습니다. 이자율은 가중평균 이자율이 적용됐고요.
그러면 여기 전체 차감 적수에 인정이자가 방금 전에 계산됐던 이 금액이죠. 6488875. 이 중에 회사가 인식한 거 없고 대표이사에게 받은 대가도 없고 그러면 전액 다 가지급금 해당하는 입금산입 항목. 비율 100%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전체가 뭐가 되냐면 3억을 초과하진 않지만 5%를 초과하죠. 그 5%를 초과한다는 금액이 요 비율이 100%니까 인정이자 전체 금액에 그러면 6488875라고 하는 이 전체 금액을 우리는 조정 등록을 통해서 입금 산입이든 송금 불산입이든 결국은 입금 산입한다는 게 똑같죠. 그래서 우리 답안지에 보면 송금 불산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입금으로 보겠다는 얘기잖아. 입금 산입으로. 6488875. 그리고 이거 누구한테 때려요? 그냥 잊어버려요. 대표자에게 물려요. 대표자의 소득으로 과세하죠. 그 대표자의 상여로. 답은 4번. 소득 처분까지가 일단 우리는 세무조정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니까 소득 처분까지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종료. 이렇게 하고 나갈 때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눌러보고 나갈 때 저장을 하는 칸이 따로 없기는 하네요. 그쵸? 그러면 그냥 나가시면 되겠네요. 나갔다가 한 번 다시 들어와. 살아있어. 그러면 된 거지. 됐죠?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구하는 문제였고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에다 직접 반영하래요. 직접 작성하는 문제. 지금 요 회차의 기출문제가 법인 조정 파트가 우리가 앞부분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까지 이제 소득 처분한 게 많죠. 건드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다가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얘네들은 그냥 각각의 송금 불산입인지 송금 산입인지에 따라 소득 처분까지 정확하게 마무리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까지만 보는 거예요. 각각 개별적인 세무조정 신고서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 500만 원. 근데 얘가 한도 초과된 건 아니고 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썼대. 개인적으로 쓴 건 다 대표자에게 물리는 거잖아. 사적 사용분이니까. 그러면 송금 불산입이죠? 얘는 비용 처리했지만 우리는 비용으로 안 보겠다는 얘기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대표이사, 사적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대표자에게 물리는 거니까 항상 상여. 대표자 등장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상여. 자, 두 번째. 이자 수익이 있네요. 이자 수익이 200이야. 근데 보니까 25년도 7월 1일에 5천을 빌려주고 26년도 1월 1일 내년에 원금과 이자를 받기로 했대. 내년에 받기로 했어요. 근데 원천징수가 되는 이자 수익이고요. 회사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이자 수익을 인식했대요. 그래서 전체 200만 원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한 거야. 원천징수가 되는 이자 수익은 아무리 발생주의에 의해서 이자 수익을 한다 할지라도 법인세, 세법에서는 얘를 입금으로 보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입금으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입금 불산입이죠. 원천징수가 되는 시점에 26년도 내년이야. 내년에 받을 때 내년에 이자 소득으로 잡아. 왜 미리 잡았어? 잡지 마. 너 잡았어? 나는 부인할게. 그게 입금 불산입. 자, 오른쪽에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요. 이자 수익이라고 적어도 되고 미수라고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 답안지에는 뭐 미수이자라고 적혀 있겠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200 잡고요. 내년에 추인해야 되잖아.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유보로 잡아놓고. 유보가 감소되는 거 아니죠? 우리는 내년에 유보가 감소되는 거죠. 올해는 유보로 잡아놓는 거죠. 내년에 추인하기 위해서. 자, 수수료 비용이 380이래요. 유상증자 할 때 등록세, 법무사 비용이래요. 이거 수수료 비용 아니잖아. 이거 자본 계정이잖아. 자본 계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송금불산입. 수수료 비용으로 380.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결국에 얘는 유상증자 시 발생하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거나 주발초에서 상계하면 그만이니까 자본 계정이랑 관계가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소득 처분이 중요하죠. 소득 처분은 잠깐만 이렇게 열어놓고 유보냐, 배당이냐, 상여냐, 기타 소득은 제3자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고 아니면 기타사 유출이냐 아니면 자본 간의 잉여금의 차이냐 그러면 기타인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 유보는 자산이나 부채인데 얘는 자산 부채는 아니잖아. 자본 계정이잖아. 그러면 이 돈이 유출된 건 맞아. 그럼
그러나 누군가에게 귀속을 시킬 수는 없어.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일어날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기타 사유의 유출이라고 하는 별도의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본 자체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냥 기타 거는 거예요. 이것은 기타 사유 유출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문제가 나왔다. 얘는 지금 손익계산서에서만 움직이니까 이자 수익은 미수 이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유보로 우리가 소득 처분했지만 나머지 기적은 재무상태표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자산이나 부채의 차이를 가져왔기 때문에 대부분 유보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먼저 매도가능증권이에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인정 안 하거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법인세에서 인정을 안 해. 근데 회계 처리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잡았대. 그럼 얘 인정해요? 안 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갑니까? 매도가능증권이라는 자산을 평가이익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차감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송금산익과 함께 이 평가이익도 같이 두 개의 세무조정이 필요했던 거야. 왜냐면 이 평가이익이 여기에서 송금산입이 돼버리면 여기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 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증가시켜놨으니까요. 매도가능증권을 증가시킨 부분을 1,000만 원만큼 감소시켜야죠. 세법에서는 1,000만 원 평가하는 거 인정하지 않거든. 그러면 자산을 과대계상한 걸 1,000만 원을 죽이는 게 송금산입이죠. 그럼 유보를 걸어놔요. 매도가능증권을 나중에 처분할 때 그때 반제하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얘를 잡아버리면 송금산입 때문에 소득이 움직여. 근데 소득이 움직이면 안 돼. 어차피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자본계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1,000만 원이 평가가 됐다 할지라도 자산 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건 맞지만 우리가 당기순 이익에 영향을 미친 게 없거든. 그러면 각사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 건 없거든. 그래서 두 개의 세무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자체를 줄일 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송금 불산입 또는 입금 산입 항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상계하는 것 뿐입니다. 상계를 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 자체가 어떤 세무 조정을 하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유보 발생을 했던 이유는 매도가능증권이라는 자산을 과대 계상한 부분을 감소시키는 세무 조정은 필요한데 이게 들어가는 순간 소득금액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소득금액을 1,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래서 기탄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소득금액을 세무 조정을 하기 전이든 세무 조정하기 전이든 후든 이 1,000만 원이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찡겨 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중 재무 조정을 할 뿐입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송금산입이 돼가지고요. 소득금액이 감소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평가 잉여금도 마찬가지야. 회사가 토지를 가지고 재평가를 했대. 똑같은 방식이에요. 재평가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재평가 안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 토지와 관련된 재평가한 부분은 없애. 2,000만 원 송금산입해서 자산의 감소를 일으키고요. 근데 그게 자산의 감소가 일으키는 것까지는 맞춰놨지만 이게 들어가는 순간 소득금액이 감소하잖아. 소득금액이 감소되는 건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재평가 잉여금도 둘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각사소득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잉여금을 2천을 추가하고 기타로 떠는 거죠. 기타는 뭐냐? 자본 계정의 차이고 각사소득에 영향이 없던 것, 누군가에게 귀속할 수 없는 것들, 어디다가 들어가기 애매한 것들을 집어넣는 기타 등등에 대해 ETC 같은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하는 문제였어요. 이 부분이 두 개 이중 세무 조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풀릴 때 좀 다소 어렵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죠. 이게 연도랑은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항상. 자, 저장. 이런 부분은 항상 문제를 푸는 걸로 끝내지면 안 되고 반드시 이론편 그리고 세무조정 실무편 학습을 다시 하고 다시 리마인드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죠. 기출문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답이 됐는지 이제 간단한 과정을 연습하는 거니까 그게 기본적인 내용들은 실제적인 이론 과정에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5번입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을 가볼까요? 이제 법인 조정 2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갑하고 을 중에 을, 갑이 있으면 갑이잖아. 그죠? 그래서 을 먼저 하고 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을 보겠습니다. 을표에 성급비용 150만 원이 기초에 있었대. 전년도에. 근데 감소가 됐고 증가가 됐고 기말잔액이었대. 이거 지금 전년도 겁니다. 전년도 거.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전년도에 있었던 기말잔액이 당기 기초로 넘어왔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 세 가지 과목에 이거 전년도 기말잔액이 당기 초에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기초잔액이. 그걸 그대로 일단 옮겨야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세무조정 항목이 있었는지를 이제 봐야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된 거? 그럼 반드시 들어오자마자 바로 추인하지 않을까? 그쵸? 전년도 거 봐도 바로 추인하잖아. 그럼 이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25년도 세무조정이 들어간 거야. 자, 당기에 대손충당금이 한도가 초과됐대. 올해도 초과됐대. 그러면 요거, 여러분 이거 한도 초과되면 어디다 넣어요? 당기에 또 대손충당금 증가되는 거죠? 요거 증가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아래 나와 있겠지만 전년도에 대손충당금이 한도 초과됐던 건 당기에 무조건 어떻게 해? 바로 추인하고 출발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450만 원 바로 추인하는 거죠. 바로 추인하는 거죠. 450만 원이라는 양수가 추인되면 양수 그대로 추인되고 음수가 추인되면 음수가 추인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년도에 성급 비용이 120이 있었는데 과소계상액이 다 당기의 비용으로 추인됐대. 그럼 어떻게 해? 다 추인시키면 되죠. 전부 다 추인. 플러스는 플러스로 추인. 상각 부인액이 송금 추인됐대요. 요 금액. 700 중에 350만 원이 추인됐대. 그럼 350만 원 추인. 송금불산이 였겠죠? 그러면 송금산이 pis겠죠. 그리고 유보로 추인됐겠죠. 나머지가 350만 원이 남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전년도에 송금산입은 마이너스로 한 10만 원이 넘어왔을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이번 연도에 추인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없애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죽는 거야. 플러스는 플러스로 죽는 거야. 추인은 감소, 증가는 올해 유보 발생. 다르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 과정에서. 자, 그러면 앞부분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간단하네. 다 끝났어요.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계정에 반영됩니다. 자, 병은 없고요. 갑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방금 전에 입력했던 금액들이 자동으로 반영된 건 보이죠? 요거 보면 920, 300, 650, 920, 300, 650.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에 있는 금액이 자동 반영된 게 보이고. 그 다음 이제 아랫줄에 자본금 계정 그리고 잉여금 계정 금액.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17기 단기 그리고 16기 전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지금 아래 자료들을 기초의 잔액부터 해서 이번 연도의 증감 변화를 통해서 기말 잔액이 얼마인지 이게 이제 전년도 기말이고 이게 단기 기말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그냥 불러오기 버튼 누르시면 아마 반영이 될 거예요. 불러오기 데이터를 새로 불러옵니다. 돌았죠? 이게 2억이 요거죠. 전년도 기말 잔액 그리고 기말에 5천만 원이 증가됐나 봐요. 그래서 2억 5천이 됐다는 얘기죠. 자본잉여금 볼까요? 자본잉여금은 없었는데 500이 증가돼서 이번 연도에 500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자본조정은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추인돼서 얘는 잔액이 없다는 얘기고 기타 포괄은 1200이었다가 3000이 추가돼서 4200이 되었다는 뜻이고 이익잉여금은 2500이었는데 7500만 원이 당기순 이익이었겠죠. 그래서 1억이 되었다는 뜻이고 당기순이익은 7,500이라는 뜻이죠. 결국에. 그리고 전년도에는 1,500이었고 전년도에 1,500, 그 전에는 또 500이었고 지금 금액은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불러오기에서 불러온 거 확인하고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을표가 자동으로 이 자리에 반영되는 거 확인하고 아랫줄에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인세 총 부담세액이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금액, 법인세 비용보다 250만 원, 지방소득세는 45만 원이 각각 더 많이 산출됐대요. 여기 손익계산서의 미계상 법인세란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법인세 비용보다 더 많이 잡혔대요. 총 부담세액이 이게 손익계산서 미계상란에다가 법인세 금액은 250이었고
더 많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45만 원 반영하고요. 합계금액. 차가감계는 자동으로 구해지니까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 2월 결손금이나 단기 결손금까지는 여기 2월 결손금까지는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을 작성하고 갑표 열어서 자본금 계정을 끌고 오시고, 마지막에 법인세와 관련해서 추가로 반영해야 될 금액 반영하고요. 250, 45만 원 반영하고 마무리하면 문제가 끝나는 아주 심플한 문제. 이 문제의 작성 포인트는 어차피 자본 계정은 불러오고요. 법인세와 관련된 납부할 추가 미계산 금액은 반영하면 되는 거고, 잘해야 될 건 을표죠. 을표를 잘 작성하는 게 일단 관건이었고, 그나마 을표가 어렵지 않았던 건 마이너스 유보가 없었다는 거죠. 송금 산입했던 마이너스 유보 잔액이 넘어온 게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예제가 아니었을까. 자, 이렇게 해서 124회 기출문제 중에 원천징수하고 법인세 세무조정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